논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마 경험하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들어는 보셨을 공감 피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고통, 이런 걸 계속 접하면서 감정적으로 좀 지쳐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공감 피로라는 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깊이 파고드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공감 피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 속마음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공감한다, 돕는다 뭐 이런 말을 사용하는 방식에 뭔가 혼란이라든지 오해가 있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좀 다른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요, 공감 피로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 특히 그 안에서의 혼란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의 아이디어에서 좀 힌트를 얻은 그런 관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더, 뭐랄까,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공감 피로의 핵심에는 다른 사람의 속마음, 특히 그 사람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또 감정적으로 같이 느끼려는 그런 노력 자체가 있잖아요. 그 자체가 가진 어떤 본질적인 어려움, 그리고 거기서 오는 정서적인 부담감, 이런 게 크게 작용한다. 이런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 이점을 먼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저는 이 공감 피로의 주된 원인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못 읽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문제는 우리가 공감한다, 위로한다, 돕는다 이런 말들을 사용할 때요. 서로 좀 다른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한 암묵적인 약속 같은 게 좀 엇갈리는 데서 온다는 거죠. 그 비트겐슈타인이 언어 게임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 상황마다 적용되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힘든 일을 막 털어놓을 때 지금 이게 그냥 내 편 들어주기 게임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같이 해결책 찾아주기 게임을 하는 건지 서로 암묵적으로라도 좀 통해야 하잖아요. 그쵸.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하니까요. 네, 바로 그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엇갈리면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금방 지치게 돼요. 뭐 예를 들어 위로받고 싶은데 자꾸 해결책만 제시한다거나 반대로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계속 감정적인 위로만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규칙이 불명확하거나 서로 다를 때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혼란스럽고 에너지가 막 소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은 상대방의 마음속을 더 깊이 파고들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소통의 규칙, 그러니까 어떤 게임 속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이걸 좀 명확히 하고 그 규칙에 맞는 행동을 하는 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슬픔의 깊이를 꼭 완벽하게 측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구나 라는 어떤 사회적으로 학습된 신호? 이걸 비트겐슈타인은 공적 기준이라고 불렀죠. 이런 기준에 맞춰서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어깨를 다독이는 그런 행동 자체가 중요하고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음,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 언어 사용에서의 혼란이라든지 규칙의 부재, 이런 것들이 공감 피로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그거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종류의 오해 때문에 지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요, 이 공감 피로라는 현상의 무게중심을 전적으로 그런 어떤 언어적 혼란으로만 옮기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그 피로감의 본질적인 부분을 좀 놓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감하다 지친다고 할 때 떠올리는 건 단순히 말을 잘못 사용해서라기보다는 상대방이 겪고 있을 그 고통스러운 감정 상태, 그 깊이를 정말 진심으로 헤아리고 함께 느끼려는 시도 자체가 주는 어떤 엄청난 부담감 아닐까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눈물이나 한숨 같은 그런 신호에 반응하는 걸 넘어서서요. 그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는 노력, 즉 일종의 해석하려는 노력은 상당한 정신적 그리고 감정적 에너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네, 그렇죠. 에너지가 들죠. 네, 저는 바로 이 해석하려는 노력과
또 감정적으로 연결되려는 그 시도에서 오는 부담감, 이게 공감 필요의 더 핵심적인 원천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언어 규칙을 명확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사람의 복잡하고 때로는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그런 내면 세계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과정 자체가 주는 어떤 무게, 그리고 거기서 오는 소모,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해석하려는 노력의 무게라는 부분을 그럼 좀 더 이야기해보면 좋겠네요. 저는 바로 그 끝없는 해석 시도 자체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일종의 함정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뭐랄까 완벽하게 읽어내겠다는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한 걸까 하는 어떤 의심과 추측의 늪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관점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어요. 그 해석에 과도하게 몰두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관찰 가능한 신호들, 즉 공적 기준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정말 힘들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보일 때 그 힘듦의 정확한 내적 상태를 막 분석하려고 애쓰기보다 그 힘들다는 표현 자체에 주목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배운 대로 위로나 지지를 표현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아프다는 말이 때로는 내면 상태에 대한 어떤 보고서라기보다는 그냥 그 아픔의 표현 그 자체일 수 있듯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숨겨진 의미를 파헤치는 것보다 그 표현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 즉 소통의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덜 소모적이고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만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봐요. 그 해석을 완전히 배제하고 겉으로 드러난 신호나 어떤 약속된 규칙에만 의존하는 것은 자칫하면 관계를 너무 피상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규칙 중요해요. 중요하죠. 하지만 상대방의 표현, 예를 들어서 힘겹게 뱉어내는 한마디 말이라든지 아니면 애써 감추는 듯한 표정 뒤에 숨겨진 그런 복잡한 감정이나 미묘한 상황 맥락을 이해하려는 그런 해석적 노력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위로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피로감이라는 게 단순히 규칙을 몰라서 생기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불확실하고 복잡한 상대방의 상태를 이해하려고 막 애쓰는 그 해석적 노력의 무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답답함이나 좌절감에서 상당 부분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어 규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뭔가 더 깊은 차원의 이해와 연결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공감한다고 할 때 그 행위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방금 말씀하신 그 해석적 노력이 유독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혹시 우리가 지금 서로 어떤 소통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암묵적으로라도 합의가 잘 안 됐기 때문은 아닐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언어 게임 개념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직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막 토로할 때 그 친구는 그냥 내 편이 되어서 속상한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위로 게임을 원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저는 옆에서 자꾸 그럼 이렇게 해봐, 저렇게 대응했어야지 하면서 문제 해결 게임의 규칙을 들이댄다면 친구는 위로받지 못해서 서운하고 저는 제 해결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결국 양쪽 다 지치게 되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언어 게임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어떤 종류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이걸 파악하는 것이라고 봐요. 이게 명확해져야 그 게임의 규칙, 예를 들어서 돕는다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조용히 들어주기인지 아니면 같이 해결책 찾기인지 이걸 서로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현재 상황에 맞는 소통의 규칙을 명확히 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나 감정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소통의 규칙, 그러니까 어떤 게임을 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고 상호작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물론 동의해요. 그건 혼란을 줄이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겠죠. 그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게임, 그게 위로 게임이든 문제 해결 게임이든 애초에 그 게임을 시작하게 만드는 그 첫 단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상대방의 상태를 보고 저 사람이 힘들구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느끼는 어떤 그 초기적인 감정이입, 그리고 해석적인 이해의 시도가 먼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단계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즉, 어떤 규칙을 적용할지 정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고통에 감정적으로 공명하려는 시도,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 자체가 이미 존재한다는 거죠. 저는 이 근본적인 감정이입 시도의 부담감, 그리고 그 결과의 불확실성이야말로 피로를 유발하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소통 규칙을 잘 정하는 것만으로는 그 이전에 발생하는 이 근본적인 연결 시도의 어려움, 거기서 오는 소모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 불확실성 문제 중요하죠. 네, 저는 바로 그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소진을 막는 열쇠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확실성의 토대 같은 아이디어를 좀 빌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상호작용을 할 때 어떤 기본적인 믿음들은 그냥 좀 깔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고통을 느끼고 있다 같은 믿음이죠.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계속 의심하고 증명하려고 들면 끝이 없고 너무 지치잖아요. 그렇죠. 계속 의심하면 힘들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유된 전제가 있어야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걸 서로 암묵적으로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모호한 감정 상태 대신에 좀 더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표지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네 이야기를 1시간 동안 조용히 들어줄게 라거나 아니면 오늘 네가 병원 예약을 마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것처럼요. 이렇게 서로 합의된 전제와 좀 명확한 기준 위에서 상호작용을 하면 끊임없는 추측과 의심에서 벗어나서 불필요한 피로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논리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기본적인 전제를 공유하고 또 확인 가능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소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해요. 하지만 실제 인간관계, 특히 아주 깊은 고통이나 복잡한 심리 상태를 다룰 때요, 상대방의 진심이나 그 고통의 실제 깊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우리가 과연 그냥 합의만으로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안고서 상대방의 복잡한 내면을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헤아리고 가늠하면서 상호작용해야 하는 바로 그 상황 자체가 엄청난 해석적 부담과 정서적 긴장을 유발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피로로 이어지는 중요한 경로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명확한 기준을 세우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 기준이 항상 현실의 복잡성이나 인간 내면의 깊이를 온전히 담아내지는 못할 때가 많고 그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 자체가 우리를 소모시키는 것 아닐까요? 능력 자체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공감, 위로, 도움 이런 것과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어떤 혼란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즉 우리가 참여하는 언어 게임의 종류라든지 그 규칙,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부족해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은 상대방의 마음속을 더 깊이 파고들려는 그런 끝없는 해석 노력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그 사용 방식에 주목하고 상호작용의 규칙을 명확히 하면서 관찰 가능한 표현들에 대한 반응을 서로 조율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할 때 공감은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소모적인 활동이 아니라 좀 더 예측 가능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기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언어적 규칙을 명확히 하고 소통 방식을 조율하는 것이 공감 피로를 관리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생각에는 이 필요의 핵심에는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 특히 그 고통의 깊이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함께 느끼려는 그 해석적 노력과 그 과정에서 오는 어떤 본질적인 어려움, 그리고 상당한 정서적 부담감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요약하고 싶네요. 즉, 단순히 언어 게임의 규칙을 명확히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입 그 자체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소모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해석적이고 또 정서적인 차원의 부담감이 공감 필요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공감 피로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렌즈를 통해서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는 비트겐슈타인 철학에 기반해서 언어 사용의 혼란과 규칙의 부재에 초점을 맞춘 관점이었고요. 을 강조하는 좀 더 심리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양측의 이야기 모두 귀 기울여 볼 부분이 참 많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 공감 피로라는 복잡한 현상은 이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의 문제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느끼려는 노력의 어려움이 함께 좀 얽혀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공감이라는 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 언어의 규칙과 또 그 이면에 있는 해석과 감정의 노력 모두를 돌아보는 것은 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룬 자료 안에도 이 주제에 대해서 더 탐구해 볼 만한 그런 흥미로운 지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